네, 오늘은 세 번째 강좌로서 한민족 통일론에 대한 강좌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남북 통일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덜 떨어진 사람 내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약간 좀 좌익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래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원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동북아시아에서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반만년인지 6천년인지 하여튼 우리 역사는 사실 뭐 그렇게 반드시 한민족으로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삼국체제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소위 이제 삼국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 이제 발해가 대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서 280년을 거의 또 그렇게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였죠. 사실 신라와 백제가 나중에 이제 고려로 변하면서 이제 고려에서는 이제 그래도 고구려의 적통을 잇는다는 이름으로 고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코리아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아라비아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쪽 세상으로 가져가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째로는 과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이쪽은 이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 나라는 이제 정식 국호가 조선입니다. 조선.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죠. 줄여서 이제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제 인민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에 기초를 둔 이제 공산주의를 지향하다가 어느 틈엔가 이제 이게 사실은 슬며시 이제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제 주체 사상이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통치가 되고 있는 공산당이 일당, 거기도 물론 당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공산당이 주로 통치한다 그래서 일당 독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근데 이제 오늘날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신자유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 소위 싹수가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가 이제 외국 자본이 아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정관장 같은 뭐 삼 하면은 우리나라 거 아니겠어요? 고려 인삼 하면 세계 최고의 삼인데 그런 정관장 같은 회사도 사실은 이제 주식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국민은행 많이 다니시죠? 국민은행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저 역촌동 중앙시장 있는데 그쪽 거기 그 국민은행 가면은 뭐 한참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손님들이 버글버글 거립니다. 그런데 그 자본이 대다수가 외국인들 거라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 자본은 몇십 프로,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말하자면 강점이면 강점이고 아주 나쁜 점이면 나쁜 점이죠. 국가의 경계선을 허물고 무자비하게 이제 그 국가의 경계선을 허물고 돈이 되는 곳이라면 마구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 자본으로서 그 경제를 휩쓰는 막 그런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이니 뭐 LG니 세계적인 기업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죠. 사실 자랑인데 외국의 투자자들이 콧김을 이제 잘못 코를 이렇게 풀면은 우리는 진짜 자본 다 빼가면 이제 우리 아주 쫄딱 망한다 막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한민족 통일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 통일이 가능한 것이냐, 통일의 가능성 여부를 한번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원고도 없고 뭐 특별하게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년을 생각하면서 어려서부터 민족 분단의 장래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를 살펴보면은 또 우리 민족사를 살펴보면은 통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통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지가 있을 때 통일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국에서 제일 작은 신라가 어쨌거나 백제를 망가뜨리고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어쨌거나 원산만 이남을 차지했는지 일부 사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야사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만주 길림까지 지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통일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 또 고구려도 마찬가지죠. 후백제의 견훤과 또 신라와 이렇게 후고구려, 즉 태봉이죠. 궁예의 태봉이 자기네가 후고구려, 고구려의 후계라고 주장하면서 삼국이 경쟁할 때 분명히 세 나라가 각각 통일의 의사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궁예를 쓰러뜨린 고려의 왕건이의 통일 의지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다 보니까 왕건 같은 경우는 무자비하게 그 신라를 막 닥치는 대로 가서 두들겨 패지를 않았어요. 견훤은 막 쳐들어가서 막 신라 경혜왕을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신라가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야 도저히 견훤이한테 나라를 천년 나라를 들어주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 우리 차라리 저 인자한 왕건이에게 붙자. 그래갖고 경순왕이 이제 나라를 들어서 왕건에게 기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건이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신라를 정말 잘 대우를 했고 부드럽게 대우했고 심지어는 자기 처녀 딸을 아주 어린 아름답고 정말 귀한 딸을 50대가 된 늙은이였던 경순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신라를 포섭을 했단 말이에요. 이 통일 의지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왕건이의 일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은 너무 부럽다. 마누라가 20몇 명씩이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즐거웠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왕건이 개인으로 보면 이건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의 경우 왕건이가 통일의 의지가 없었다면 왜 일개 지방의 호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다 마누라를 삼았겠어요. 이게 또 통일 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가 어쨌거나 뭐 조그맣게 통일을 했지만 고려가 통일을 해서 한참 강국으로 그래도 날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 나라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됐고요. 송나라도 고려에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송나라 조정에서 아주 고려 사신들의 그 으쌰으쌰 되는 꼴을 눈꼴이 시려서 못 볼 정도로 그 정도로 고려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천자라고 주장했어요. 자기네들이 천자국가라고. 연호도 썼어요. 이 통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금나라니 뭐니 이런 여진족을 정벌을 했었지 않습니까? 두만강에서 700리까지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서 여진족을 괴롭히고 여진족이 얼마나 강대한 민족이었습니까? 나중에 아시다시피 후금을 세우고 청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다 들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고려한테 사실은 꼼짝 못 했었던 거예요. 윤관 장군이 오연청 장군하고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수많은 여진족을 살상하고 거기다가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 백성들을 글로 막 옮겨다가 살게 했어요. 그런데 유학자들이 그냥
돌려줘야 된다고 막 그 금나라에서 그 여진족의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고려가 부모의 나라인데 왜 부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자식들을 괴롭히시냐고, 돌려주시면, 구성을 돌려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고려에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더니 뭘 그래요? 자기네가 힘이 세지니까 바로 형제지국에서 군신지국으로 바꾸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후금. 나중에는 그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으면 조선의 인조가 삼전도에서 정말 청나라 황제 그 홍타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9번 머리를 수그리고 고개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비참한, 머리가 깨져갖고 피가 절절 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통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첫째, 저는 이 민족이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봅시다. 자, 통일이 된다, 통일이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보겠어요. 물론 원래부터가 이 민족은 조선시대 말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35년 얼마 동안 지배하다가 우리 민족은 열렬하게 독립 투쟁하신 분들도 많고요. 만주 가서 풍찬노숙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 흘리신 선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일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시차를 못 맞췄죠. 광복군이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에 침공을 해서 여기 있던 일본 애들을 쓸어버렸으면은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아마 광복군 주도로 통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과 북을 지배하면서 38선이라는 걸 그어놓고서 이제 니들은 꼼짝 마라, 이제 우리가 점령군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까딱하면 다 정말 혼쭐을 내겠다, 이 공갈을 쳐댔지 않습니까? 포고문이 그게 사실은 공갈이에요. 보면 엄청 두려웠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어땠어요? 막 통일됐다고, 해방됐다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막 소요를 일으킨다고 다다다닥 쏴서 막 죽은 사람이 그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됐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나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련이 제일 큰 죄악이죠. 어찌 본다면. 왜냐하면 북한에 이미 인민 괴뢰 정권을,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을 세웠거든요. 세워가지고 거기다 대고 이제 김일성이를 세우고서 자기네가 이제 뒤에서 이제 수렴 청정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나중에 북한은 이제 중소 쌈질 드러날 때 그때 살짝 이제 자주적으로 양쪽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남한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 소련이 일본에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일본에 쳐들어와서 일본을 같이 먹자라고 나오니까 일본은 죽어도 줄 수 없다, 일본만은 너희에게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대신 한반도를, 조선을 반씩 나눠 먹자,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게 38선이고 거기에 빌붙은 이제 위의 정권들과 남한의 정권들이 통일은 고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우리 남북 정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지금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당시에 결정된 이 신탁 통치의 안이, 물론 5년간을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다, 그 이후에 이렇게 통일된 정권을 세운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합의는 했는데, 남쪽에 있었던 우리 우익 정권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받아줄 수가 없었죠. 5년을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반탁 운동이 아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고요. 저 북쪽은 찬성해가지고 이제 신탁 찬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남북 분단의 귀한, 아주 정말 그 끔찍한 그게 이제 분단의 시작이 사실상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느냐? 물론 뭐 김일성 주석과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만난다고 그랬을 때
김일성 주석이 자기 일평생 소원이 이 자기 조국이, 물론 자기가 전범으로 죄는 저질렀지만 통일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서 흥분하다 못해 이제 결국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그 기회한 기회를 활용을 못했죠. 그 뒤에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가져다 줄 만큼 아주 귀한 그곳에서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가 경악을 할 만한 그러한 평화의 그러한 모션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열고 통일의 길로 가는 듯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로아미 탑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지금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통일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머리에 이렇게 두시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 50기를 갖고 있다, 70기를 갖고 있다, 100여 기가 넘었다, 뭐 별소리가 다 있지만 어쨌거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지금. 재래식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그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 우리가 핵 공격을 어느 국가로부터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그렇게 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협정 아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죠.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현 정부는 아시다시피 일본과 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그 후쿠오카 방사능 뭐 오염 문제 등등 여러 문제로 해서 일본과 지금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중국과는 무역이 최대로 지금 증가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무역보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무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에게 의지하고, 어차피 한미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전쟁이라면 미국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까? 중국은 또 엄청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등소평이가 당시에 한국과 수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은 북한하고 사이는 나빠지겠지만, 북한은 어쨌거나 뭐 순망치안의 관계요. 입술이 시리면, 이가 시리면 뭐 입술이 아프다고 순망치안의 관계이고, 북한하고 우리는 죽어도 변할 수는 없는 사이지만, 경제는 뭐 북한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경제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한국이 대만하고 관계를 끊으면은, 대만은 아시다시피 자유중국 시절에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가 미국이 닉슨 덕트린으로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주은래와 또 모택동이랑 회담을 할 때 이미 대만을 버리기로 서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대만을 보호한다고 공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등소평 얘기는 한국이 자기네랑 수교를 하면은 대만을 지지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자기네는 대만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수교한 거예요. 그게 설득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안 된다 쪽으로 간다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국민들이 통일은 정 안 되고, 정부도 그냥 통일을 포기하고 그냥 남쪽의 백성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북한이 굶어 죽든 말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거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든지 죽든지 이건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핵무기 마음대로 개발해. 우리는 우리도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전국에
우리도 원자로가 많습니다. 우라늄 축적해 놓은 것도 엄청 많아요. 우리도 미국의 눈치가 보여서 핵무기를 못 만들고 있는 거지, 뭐 우리 정부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뭐 백신이 부족하다, 또 북한이 지금 뭐 쌀이 100만 톤이 부족해서 곧 식량 난이 발생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등등, 지금 대단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1950년에 니들 쳐들어와서 우리 3년 동안 수백만 죽이고 우리나라 아주 쑥밭을 만들고 우리 한민족이 아주 철천지 왼수니까 이제 북한하고 우리는 왼수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남남이다,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버려 두면 뭐 그러면 모든 게 다 조용히 끝나야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남쪽, 휴전선 남쪽 아래서 인구 5,700만, 물론 점점 인구가 줄어서 조금 20년 지나면은 뭐 인구 절벽으로 이제 완전히 인구가 엄청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면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의 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저는 된다 쪽에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통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일, 이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이 언젠가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전쟁보다, 이건 뭐 전쟁이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미국이 어제 뉴스 보니까 하루에 15만 명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우치 소장은 말하기를 이제 내년도 가을쯤 돼가지고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할 때쯤 되면은, 그때 되면은 아마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을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9월 지나 추석 지나까지 이제 70%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전 국민 한 70% 정도 되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냥 감기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뭐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코로나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죽을 놈 죽고 살 놈 사면 된다. 이런 시대로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제 완전히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예요, 지금. 지금 뭐 옛날 같이 그렇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열광하고 이러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거의 개인 대 개인, 그죠? 어떤 그 집단보다는 개인이 이제는 그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됐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아마 극단적인 몰락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들만 여기에 우글거리고 있어요. 자, 여기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14억의 대국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 1억 몇천만의 일본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나라의 경제 2위입니다. 여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여긴 북, 여기는 남. 러시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러시아 얼마나 또 무기가 발달돼 있고 기초 과학은 미국 못지않게 튼튼합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가 옛날 소련 같이 독재할 때만큼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강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 태평양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 태평양을 일본을 통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우리 남쪽이 지금 미국의 동맹국이 돼서 중국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힘을 물론 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군대를 데려다가 이제 전쟁에 개입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에 우리가 남북이 서로 각각 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길로 간다면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이거
망하는 길로 간다면, 자, 둘 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일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 정권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 100몇십 년 만에 다시 또 남쪽도 망했습니다. 왜? 강대한 아시리아가 침략했죠. 강대한 바빌론이 침략했죠. 외세가 침략했을 때 각각 갈라져서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년 동안을 외세가 침입을 안 하고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기에 있는 이 독도를 먹으려고 일본이 이 독도에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숨어 있어가지고 일본이 이걸 노리고 있는지, 왜 이 독도를 못 먹어서 지금도 계속 초딩이들까지도 일본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마도 아시다시피 이 대마도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선 땅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완전히 변했고 이제는 독도까지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독도를 왜 자꾸 이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유아인이 말 맞다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하필이면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못 먹어서 자기네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자기네 방위 백서에도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쓰고 모든 지도에 다 자기 일본 땅이라고 표현. 이 일본의 검은 야심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찌됐거나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는 날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독도를 침공하는 날이면 한국도 들이쳐야겠죠.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이라고 한국하고 일본도 동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북한이 멸망을 하면 중국의 이 삼성, 동북 삼성에 있는 이 30만 대군이, 약 30만 대군이 북한을 졸지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비행기로다가 스텔스기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북한의 그 주석궁인가 거기 몰래 지하에 가서 그냥 고기만 딱 목을 따가지고 오면 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북한의 지도자만 없애면, 참수하면 조용히 끝나잖아요. 이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 북한의 지도자만 살짝 죽이면 북한이 그냥 조용하게 자유주의 대안으로 바뀐답니까? 이런 불쌍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중북 조중 동맹이죠. 조중 군사 동맹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자동으로 개입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라고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면 원래부터가 옛날 한사군 땅이 다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다 뺏기고 말아요. 북한 땅을. 그럼 그때 가서 미국이 야 빨리 물러나, 안 물러나면 핵으로 폭격한다. 아, 우리도 핵 있어. 중국도 핵 있어요. 잠수함에서 쏜다. 우리도 잠수함에 쏠 수 있어. 만약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서 미국이 개입하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분단이 아니라 이제 북한 쪽을 다 중국한테 맥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야심이, 중국은 옛날부터 한사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먼 옛날부터 한반도에 대한 워낙 땅덩어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 자들이에요.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안 먹는다고 다 욕심을 버렸다고 착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주은혜같이 양심 있는 사람이 원래 그 동북 삼성은 옛날 다 고구려 땅이었고 발해 땅이었고 다 니들 땅이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한 사람들 있지만 호금도가 왜 동북아 공정을 시작했겠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통일이 돼가지고 그 땅 다 내놓으라 그럴까 봐 지금 덜덜 떨으니까 그거 수조 원을 쳐들여서 동북아 공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야심을 버렸다고요? No. 러시아는 옛날부터 부동항에 대한 꿈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항을 찾았다 할지라도 러시아도 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 쪽에서 생각하고 머릿속에 비전을 안 된다, 망한다 이쪽에다가 계속 걸면은 우리는 진짜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가 25년이라고 볼지라도 우리 25년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남북한이 공멸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남북한이 각각 다른 나라에 먹혀 들어갈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말 위험한 장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또 북한은 지금에 와가지고 만약의 경우 서로 간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더 이상 이 민족은 이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6.25로 인해서 우리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물론 기적같이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 무역, 세계 경제 10대국이 됐고요. 지금 뭐 우리는 이미 선진국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선진국이다 이제.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만일의 경우 이렇게 거의 왼수처럼 대하고 만약 북한을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민족 화합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암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통일은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왜? 이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한민족으로 살아왔어요. 거의 1000년을 한민족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갈라선 지가 45년부터 시작하면 76년이 됐습니다. 물론 어느 스님은 70년이 되면은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예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고명한 스님들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통일은 요원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는 요만큼 설명을 하고 이제 인간 주권론에 기초한 통일론 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